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할머니로부터 배운 제대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법을 담은 책,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 심윤경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작가님 늘 소설 쓰셨었잖아요. 나의 네. 아름다운 정원, 서리, 뭐 동화도 많이 쓰셨고. 예. 근데 등단 20년 만에 에세이는 처음 쓰셨더라고요. 예, 어쩌다 보니 첫 에세이입니다. 네,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 그러니까 첫 에세이신데 사실 저는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예. 있었고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가 또 나와서 보통 많은 분들이 나의 아름다운 작가님, 심윤경 작가님 이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에세이는 그러니까 할머니를 중심에 두고 쓰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제가 20주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저에게 등단 20주년이기도 했고 아이를 키우는 20년의 어떤 마무리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인생의 중심이었고 네. 그 일을 한번 간추려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던 분이 돌아가신 할머니셨다라는 생각이 네. 정말 강하게 들어서 그 내 삶의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셨는지 적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가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30년 전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생생하게 오늘도 제 곁에 계시는 네. 것처럼 저런 속상하구나, 저런 어떻게 그렇게 제 곁에서 실망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늘 곁에 계시는 느낌이라는 게 저한테도 참 신기해요. 네. 정말 오래전에 가신 분인데도 그 어떤 최근에 만난 사람보다도 더 생생하게 제 곁에 계셔요. 그 말씀이 늘 귀에 이렇게 예. 살아있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제 인생에 네. 그냥 녹아서 한 부분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육아를 마무리한다 하셨는데 아드님은? 딸입니다. 딸인가요? 따님은 몇 살이신데요? 21살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는 그쵸. 성장했으니까. 요가라고 할 만한 이제 아이가 20살이 된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엄마에게는 그 20년짜리 군대 제대하는 기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네. 큰 의무를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네. 어느 정도 설 수 있겠다고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네. 그 단계여서 저에겐 참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할머니를 중심에 두고 쓰셨지만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좀 있어요. 몇 분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와 저의 어린 시절에 함께 계셨던 저의 할머니, 이제 그 기억 속의 할머니의 일화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할머니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의 딸, 꿀장아라고 네. 하는 애칭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네. 이제 꿀장아가 태어나서 20살까지 제 곁에서 자라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제 티격태격과 네. 서로 배우고 자라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저의 베프가 네. 이제 바로 옆집에 살면서 늘 이렇게 서로 오가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특이하게도 어느 날 나 대학원 갈 거야
네. 라고 선언을 하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상담사가 됐어요. 네. 어린이 놀이치료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와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그걸 공부하면서 그 친구와 제가 함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 함께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한다는 것,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건가 봐 저건가 봐 하고 서로 궁리했던 이야기들도 네.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에세이인데도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약간 소설 같은 예.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아침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네. 작가님의 첫 소설과 제목이 살짝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예.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할머니 이렇게 작가님 직접 지으신 거죠? 이 제목의 탄생 비화에도 네. 중요한 등장인물인 저의 베프가 네. 등장을 합니다. 네.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 에세이를 한 초반 3분의 1 정도 쓰고 있었고 아직 그 에세이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제목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 선물에 이제 제가 평소에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니까 네. 뜬금없이 거기에 우리 할머니의 캐리커처하고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라고 적어준 거예요. 네. 그걸 보는 순간 되게 울컥하고 이제 일단 눈물이 나고 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할머니 얼굴을 만나니까 네. 울컥 눈물이 나면서 아,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이거네. 이거다. 예, 내가 더 고민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책을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육아에 집중해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읽는 분들에 따라 이런 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이런 책을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삼은 것은 할머니의 기억, 이제 내 가슴속에 그냥 굉장히 따뜻하고 개인적인 행복으로 남은 그 기억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 이분이 요새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들 아니면은 좋은 지식을 전하는 책들, 육아 책들에서 전하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모든 원칙들을 다 완벽하게 하셨던 거죠. 일생에서 구현하셨구나. 네. 나는 그걸 받으면서 자랐고 그걸 받은 줄도 몰랐네. 책으로 써 있을 땐 몰라 이게 이렇게 하란 소린가 했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지를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그림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의 추억과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그렇죠.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아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대상을 넘어서 한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굉장히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는 우리가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자기 생각과 네. 감성을 가진 존재이고 그들이 이렇게 서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귀 기울여 듣고 어른의 삶과 조화시킬 것인가 네. 그것을 할머니가 정말 현명하게 잘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깨달았고 이 책은 그런 여러 측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어떻게 그 존재를 존중해 줄까 이런 예. 것도. 아니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 할머님의 육아 방식이라든가 우리 엄마가 정말 날 그렇게 키워주셨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의 어머니에게 저의 할머니는 네.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예, 저의 친할머니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 그렇죠. 엄마에게는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좋은 분만은 아니었겠죠. 30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네. 엄마에게는 참 힘들었던 시간이 어려운, 맞고 네. 그런데 분명히 할머니가 그분의 짐을 덜어준 부분도 크게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작가님의 목소리로 책의 일부분을 듣겠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한 선배 이야기가 담긴 부분이에요. 함께 듣겠습니다.
야단 맞는 경험에 대해 생각할 때 언제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내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의 한 선배다. 내가 다니던 대학원 실험실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약 2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친밀한 공동체였다. 그 실험실의 막내 구성원이던 나는 어느 날 실험 기구를 잘못 다루는 큰 실수를 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끄지 않고 내버려 두었고 텅 빈 채 혼자 가열된 오토클레이브는 용광로처럼 달아올라 화재 일보 직전에 이른 상태로 발견되었다. 선배는 이전까지 내가 본 적 없는 진지한 얼굴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오토클레이브의 전원을 꼭 꺼야 한다는 소리는 이미 많이 들었을 거야. 선배들이 여러 번 주의를 줬지. 정말로 위험하다고.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실험기구가 있는지 생각해봐. 모두의 목숨이 오갈 만큼 중요한 일인 거야.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부주의한 행동은 야단 맞아야 해. 그리고 윤경아, 너 지금 나한테 야단 맞은 거야. 알았지? 선배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조금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표정이 격해지지 않은 짧은 훈계를 마치고 선배는 뜨거운 오토클레이브 앞을 떠났다. 살면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나는 무수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만큼 많은 야단을 맞았다. 하지만 내가 가장 깊이 뉘우친 순간들은 분명 고함치고 화내고 모욕하거나 박탈하고 처벌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 나를 효과적으로 야단쳤던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으며 짧게 훈계하는 가운데 나의 감정선을 긍정적으로 노크했다.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자존심이 강한 나에게 그런 일은 사실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대학원의 그 선배와 할머니 사이에 커다란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타인에 의해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고쳐야 할 지점들을 마주할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은 예술에 가까운 섬세한 솜씨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내 선배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해낼 때면 전혀 애쓰거나 공들인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아, 정말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왜 엄청 격하게 야단을 치면서도 말은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 아니면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정말 부드럽게 이러면 참 위험한 거잖아. 이러면 큰일 나. 내가 너 지금 야단 치는 거다. 평정은 잃지 않으면서 야단 쳤다고 말씀하시는 예, 분이 있죠. 예, 그 순간이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었어요. 그 선배가 굉장히 착하고 네. 그 실험실 전체에서 제일 이제 기수로는 높은 분인데 워낙 성품이 유해서 다들 막 에형 그러고 막 비비적거리고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선배였는데 네. 그분이 야단을 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워낙 평소에 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단 치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혼나면서도 살짝 기대를 했는데 네. 굉장한 카리스마가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단 쳤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내가 네. 마음을 상하거나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그냥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나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끝이었어요. 네. 그게 정말 굉장한 기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축구를 볼 때마다 그 선배를 좀 떠올리는 게 네. 태클이 반칙이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공만 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발목을 공격하지 않고 네.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지점만 정확하게 언급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예. 잘못한 행동은 지적해 주지만
사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예. 네. 아니 할머니도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었던 거죠? 예. 제가 책을 쓰고 되게 놀랐던 게 이제 할머니의 온화함이나 관용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독자분들이 읽으시고서 할머니가 정말 만만하지 않은 분이셨군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른이셨군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쓴 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그 단단한 아우라가 분명히 있었고 네. 아이에게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만큼이나 이 어른이 단단하고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힘이었던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강함이 큰 소리로 야단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거죠. 그 선배님도 사실 스스로가 강하고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드럽게 야단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분이야말로 진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표현의 전형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현명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네. 아니 선배님도 그렇고 할머님도 그렇고 만약에 스스로가 안에서 놀라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소리가 커져요. 그렇죠. 어떻게 막 이러면서 소리가 커지는데 스스로는 스스로를 붙잡고 있을 힘이 있으니까 아마 예.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조절 능력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네. 있겠네요. 선생님, 네. 그 선배님이나 저의 할머니 같은 분들은 일상의 모습이 정말 그 진폭이 작았어요. 네. 웃는 모습에서 진지한 표정, 그 표정 정도의 차이였지 네.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뭔가 격한 말을 한다거나 그런 진폭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저분이 지금 진지하다. 네. 저분이 지금 기쁘다. 네. 라는 걸 분명히 전달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격렬해야 내 감정, 내 상태가 전달되는 건 아닌 아닌 것 거죠.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뭐 할머님을 보고 자랐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 일단 타고난 기질은 할머니보다 훨씬 더 격하고 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뵐 때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깊은 수련회. 그러니까 뭔가 일을 겪었을 때 할머니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흔들림 없이 대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서 이제 일단 밀려나오는 격한 외침이 있어요. 저만 들리는 제 내면에 뭐 왜 이래 또 뭐 라든지 못 저 참겠어 라든지 아이를 키울 때, 예, 꿀장아를 예. 키울 때 어떠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막 그런 내면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것이 이제 저의 본래의 저일 수 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쏟아내선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할머니에게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받았고 다른 경우에 할머니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이제 그런 격하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식의 어떤 장면에 대했을 때 내가 어땠던가, 실제로 내가 그것에서 무엇을 배웠던가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의 본성은 더 격하고 못된 구석이 있었지만 네. 이쪽이 좋지 않다. 이것은 쓸모가 없다. 네.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고 이쪽이 일단 한 템포 나를 죽여야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택하려고 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이렇게 격한 감정을 곧바로 드러내니까 결과가 좋지 않구나. 혹은 역시 내가 내 격한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렸더니 결과가 좋구나. 그럼요. 너무너무 많지요. 특히 이 책이 나오고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이렇게 네. 참 부끄러워. 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가 여과 없이 폭발하고 무책임하게 마구 감정을 발산하는 장면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고 겪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는 후회를 했고 네. 이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까 엄마가 네. 너한테 심하게 말했다. 그럴 일까지는 아니었는데 네가 괜히 상처받았겠다. 엄마 사과할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할머니는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하셨다면 네. 저는 이제 가끔 사과하는 하고 거. 네. 대신 얼른 사과하는 것으로 메꾸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많은 엄마들이 사과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싶은 분들도 그쵸. 많잖아요. 잘해주는 네네. 잘해준다고 네, 음식 맛있는 거 하나 해주고. 얼른 잘해주는 것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신다고 하던데 네. 저는 잘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엄마가 이렇게 소리 지른 거 그거 본심 아니다. 너한테 실수했다라고. 저는 딸로서 정말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딸이 좀 이해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네. 그래도 노력은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따님이 이 책을 읽고 또 그 엄마의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가 할머님에 대한 이런 걸 읽고서 엄마도 크게 다르지 않아. 또는 엄마가 노력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하나요?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저희 딸이 할머니를 가장 크게 닮은 부분이 말이 없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언어의 미니멀리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제 딸이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네. 정말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서도 이제 제가 엄마로서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네. 짱아야 저 책 읽어봤어? 그랬더니 딸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엄만 내가 만만해? 읽었어 라는 표현의 약간 비틀은 예. 야, 세 글자로. 예. 엄마 붙임 한 대여섯 글자로 예. 나 책 다 읽었고 읽었고 내가 느끼는 건 지금 이래.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예, 했네요. 예. 언어의 초미니멀리스트이네요. 의 기질을 할머니께 얘가 증조 할머니죠. 이 아이한테 네. 물려받았어요. 할머님은 보통 이제 두 글자를 잘 하셨는데 예. 우리 꿀장아님은 한 세 글자 세 정도 글자로. 따라갈 수 없는 이 언어의 미니멀리스트들께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가 함께 듣겠습니다. 고영렬의 소리 두 번째 달에 연주한 노래 사랑가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를 쓰신 심윤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또 한 대목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거의 매일 오가다시피 하는 베프가 있다. 우리가 함께 30 중반의 가열찬 요가기를 넘기던 시기에 그는 상담심리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고 이제는 유능한 어린이 놀이치료사로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나 너한테 배워서 상담할 때 되게 잘 써먹는 거 있다? 뭔데? 저런. 정식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가 무자격인 나에게 배워서 상담에 써먹을 기술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 단어가 별것도 아닌 저런이라니. 놀이치료할 때 애기들이 막 속상해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 병뚜껑이 안 열린다거나 블록이 잘 안 맞춰진다거나 그럴 때 나는 우리 영영이가 블록이 안 맞아서 화가 났구나 라고 말을 해줘. 그게 감정 코칭이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는 그럴 때 저런 그러더라고. 저런이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우리 영영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저런 그러고는 끝이야. 내가 나한테도 저런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도 별소리 아닌데도 희한하게 기분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도 놀이치료할 때 아이들에게 한번 써봤어.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닦고 금세 괜찮아져서 다른 놀이를 하는 거야. 난 너무 놀랬어. 저런은 누구나 하는 흔한 말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하기 쉬운 말도 아니더라. 우는 아이에게
저런이라는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팔다리가 뒤틀릴 것 같더라고. 우리 영영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든가 선생님이 해줄게 하고 아이를 도와주든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어. 몇 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가 나는 무척이나 괴롭더라고. 나는 그런 순간을 잠잠하게 버티는 게 정말 힘들거든. 그런데 내가 저런 하고 버티니까 아이가 스스로 괜찮아졌어. 상담에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야. 상담학 교과서에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일이 정서적 지지가 되어주고 버틴다라고 되어 있어. 나는 그걸 글로 배우고 외웠지만 사실은 버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 그런데 그날 저런이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버틴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싶은 기분이었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게 버티는 거였어. 친구의 분석에 의하면 저런은 바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공감의 언어라고 했다. 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친구 얘기를 듣고 뭘 말해야 될 것 같고 예.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괜히 이 말 저 말을 주워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그냥 제가 듣고 가만히 버텨주기를, 자신이 못 버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버텨주면 잠깐 기대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거구나 예.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일단 저는 저런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너무나 많이 쓰는데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건 그냥 놀랬을 때 아야 뭐 엄마야 뭐 그런 정도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언어이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친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크게 깨달았고 사람들이 이제 저를 포함한 네. 많은 사람들이 여백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하는구나. 그것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말들로 채우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는데 네. 또는 이제 말실수까지 네, 오히려 할 더 때가 나빠지기도 있잖아요. 하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여백으로 놔두는 것이 그 여백을 상대방이 스스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으로 채울 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굉장히 짧지만 네. 겨우 1, 2초 정도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네. 그게 되게 소중한 거고 의외로 어려운 일인데 네. 우리 할머니는 그것을 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넉넉하게 공급하셨구나. 나는 네. 그걸 받는 줄도 모르고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랐구나 하는 것을 그 우리 할머니 방식의 양육의 그 평범성 정말 너무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그것에 가득 들어있는 그 중요한 원칙들을 그 저런이라는 단어만큼 제가 크게 깊이 실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백을 둘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안에서 단단함이 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믿어야 하는 네. 일. 예. 네. 아무리 작아도 이해가 해낼 것이라는 예. 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할머님의 그 중요한 사랑의 언어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말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한평생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 적어도 중복되는 거 다 빼면은 뭐 A4 용지 10장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른이셨고 네. 그분이 대신 정말 늘 많이 하신 그분의 언어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이 쓰셨던 말씀이 네. 5단어고 네. 10글자 또는 12글자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시골 분이셔서 네. 그려 네. 안뒤야 뒤았어 몰러 어쩌 이 5단어거든요. 네. 네. 10글자 내지
열, 열 한두 그- 물결 표시, 네, 물결 표시 2개 정도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안 뒤야. 뒤았어. 이것은 글씨로 표현을 하면 뒤았어, 안 뒤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2글자가 됐는데 제가 감각할 때는 분명히 10글자였습니다. 그렇죠. 좌, 예, 안 뒤야. 충청도 말투를 쓰셨더래서 네. 그려, 안 뒤야. 예. 그러니까 그려, 안 뒤야, 좌써, 몰라, 어쩌, 요거군요. 예, 굉장히 네. 단순하고 네. 아무것도 아닌 일상 용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흔들림 없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모자람 없이 다 담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려와 안 돼는 네. 이제 예스와 노, 그래 네. 돼와 안 돼인데 네. 그게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네. 옛날에는 된다고 했다 오늘 기분 나빠서 안 돼 하는 일이 없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려였어요. 된다. 네. 하고 싶어? 그럼 해. 네.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거 그럴 땐 깜짝 놀라면서 안 돼. 네. 약간 놀래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그렇게 무모한 일이구나. 웬만하면 된다고 하실 텐데. 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각이 우리 사이에 또 오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사이에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가 뭘 된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할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네. 된다고 해놓고 그런다고 이걸 왜 했어? 내가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넌 생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혼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억울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뒤았어. 뒤았어. 뒤았어는 제가 이제 할머니가 안 뒤야 그랬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망쳤어요. 뭐를 이제 큰일을 냈어. 그랬을 때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뒤았어입니다. 그냥 네. 괜찮아.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그런 알았다. 괜찮다. 그 말씀이 네. 정말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네.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네. 분명히 잘못한 거 알고 네. 할머니가 안 된다 그랬는데 네. 해버리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뒤았어 하고 그냥 말없이 뒤처리를 해주실 때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이때 어떤 말을 듣냐면 거바를 듣잖아요. 예. 거바. 내가 뭘 했어. 그쵸. 내가 말했지. 예. 이런 말을 이제 듣잖아요. 이제 그쵸. 그때 우리는 너무 어떻게 그러니까 하지 말랬는데 내가 해갖고 예.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뒤았어. 뒤았어. 괜찮아. 예. 이건 진짜 황홀한 예, 말. 황홀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몰라. 예. 몰라도 할머니가 정말 늘 달고 살던 말씀이었는데 네. 저의 경우에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할머니처럼 말하고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모른다.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뭐 이렇게 할까? 뭐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제가 무슨 알파고나 무슨 지식인처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답을 바로 내놔야 할 것만 같은 어떤 조급함에 그렇죠.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네. 몰라도 뭐라도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네. 그런데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굉장한 힘이 드는 일이고 네. 제가 해내야 하는 일이었더라고요. 네. 저에겐 이 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특히 어른이 된 이후에 예, 어린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네. 몰라라는 대답을 예, 하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보여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다음 워쩌 예, 워쩌. 그 말씀도 정말 달고 사셨어요. 이분은 말의 종류가 많지 않은 대신 네. 정말 풍성하게 사용을 하셔서 제가 속상해 있을 때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을 적에 네. 하셨던 말씀이 워쩌였습니다. 워쩌. 저 안 된 표정으로 워쩌. 이건 이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속상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없고 할머니의 능력에 닿지 않는 부분이고 그냥 아이고 어떡하니
너 속상하겠구나라는 말씀을 다 뭉뚱그려서 멋져라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신기하게 이제 제가 잔뜩 죽어 있다가도 할머니가 이렇게 등 투덕투덕 하시면서 네. 멋져 그러시면은 마음이 이렇게 그 막 꼬이고 맺혔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면서 네. 그러게 뭐 어떡해 하는 수 없지라는 말 그 단계까지 사르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참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삶 속의 반창고 같은 네. 연고 같고 반창고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난독증이 있으셨어요? 우울증도 있으셨고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네. 그 아니 과정에 제가 상당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고요.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저의 겉모습은 일상생활의 모습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제 작품 활동을 5년 동안 글 한 글자도 못 쓸 만큼 심하게 막혔고 이제 그 우울의 증상이 이제 내가 글을 쓰는 일이라는 게 이제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한계인가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글을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절망감이나 두려움에 이제 빠져 있었을 때 저에게 온 증상이 난독증이었어요. 못 읽겠는 거예요. 네네. 못 읽겠고 못 쓰겠는. 그러니까 못 쓰겠는 것은 원래 이제 글을 쓴다는 게 힘든 일이니까 내가 요새 못 쓰겠다라는 걸 차라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못 읽겠는 것은 이건 정말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멋져. 할머니의 이 말씀이 좀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예, 그 기간이 저에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좋은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욕망이 사실 그건 이제 좋은 욕망인데 이제 그게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 이제 저를 갉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좋은 글을 못 쓰겠어.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러려면 하지 마. 다 소용없어. 이제 그런 식의 나를 욕하는 목소리로 저의 내면에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내 내면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칠 적에 끝까지 남았던 것은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시선. 예.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글은커녕 아무것도 안 했을 그 단계에서부터 나에게 정말 한정없이 쏟아지던 흐뭇한 시선. 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제가 정말 저의 살아온 그 과정 모든 것을 다 의심했는데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거 모두 다 의심했는데 할머니의 그 눈빛, 사랑만큼은. 네. 표정,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 나네요. 네, 그 사랑으로 또 지탱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지금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종합적인 얘기가 있으세요?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현인들이 많이 계세요. 꼭 나의 할머니, 나의 부모가 아니어도 아까 만난 잠깐 동안의 인연, 어떤 직장 선배, 회사 선배, 학교 선배, 뭐 이웃 그분들의 눈길과 몇 마디 나눈 말씀들도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에 저런 순간을 남겨주신 저 고맙고 현명한 분들처럼 나도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저를 또 오랫동안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신 분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꽤 많이 배워서 그런 분들이 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를 쓰신 우리의 아름다운 심윤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이 주기만 하는 할머니의 사랑. 실제 내 할머니와의 경험이 아닌데도 그 푸근함이 어떤 건지 충분히 느껴지시죠? 심윤경 작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첫 기억으로 2살 때쯤 뒷마당에서 처음으로 병아리 보던 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아리는 철망에 다가온 손가락을 콕 쪼았다. 어린 나는 돌연한 날카로운 감촉에 소스라쳐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내 손을 감싸쥐고 엉덩이를 토닥이며 달래주었다. 아가, 괜찮여. 병아리가 애기 예쁘다고 그런 거요. 괜찮여. 내 기억 속에 할머니의 얼굴은 없다. 마치 공기에서 따뜻한 손이 솟아나 나를 달래고 어루만진 것처럼 할머니는 등 뒤에 익숙한 촉감과 목소리로만 존재했다. 큰일이 아니구나. 괜찮구나. 세상은 여전히 좋은 곳이구나. 나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시 병아리에 빠져들었다. 공기가 늘 곁에 있어 우릴 숨쉬게 하듯 그렇게 아이를 어르며 사랑을 주신 할머니.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 따뜻한 손이 우리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여. 예쁘다고 그런 거요. 괜찮여. 하고 말이죠.